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2400년 전 그리스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플라톤의 고대 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따스한 빛을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국가론 들으면 살짝 딱딱할 것 같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이게 그런 거였어? 하고 웃으며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말은 쏙 빼고 평범한 단어로 짧게 짧게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커피 한 모금 하시며 따라오세요. 재미있게 철학 한 입 즐겨보시죠.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플라톤이 20살 무렵 기원전 408년경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약 8에서 9년 동안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함께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처형당한 기원전 399년 플라톤은 28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거의 전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론에 들어갑니다. 이 책은 정의란 도대체 뭐냐? 라는 한 방에 모든 걸 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어요. 진짜 라디오 드라마처럼 생생하답니다. 제1권에서 소크라테스가 슬쩍 물어요. 정의가 뭐야? 한 친구는 남한테 해 안 끼치는 거지. 또 다른 친구 트라시마코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죠. 정해. 강한 놈이 자기 배 채우는 거야. 현실이 그렇잖아. 와, 이 말 듣고 소크라테스가 눈을 반짝입니다. 그럼 정의는 진짜 나쁜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대화가 불꽃 튀기 시작해요. 친구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한 발 더 다가가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에서 왜 그래야 해? 소크라테스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직접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시작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처음엔 아주 소박한 마을이에요. 서로 필요한 물건 나눠 쓰며 사는 따뜻한 공동체.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풍요롭게 를 외치다 보니 마을이 커지고 사치가 생기고 결국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수호자라는 프로 군인이 필요해집니다. 용감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 그 위에 지혜로운 통치자가 올라가고요. 결국 나라엔 세 종류 사람이 등장해요. 통치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수호자, 군인, 용감하고 충성심 넘치는 군인들. 생산자, 농부, 상인, 장인처럼 세상을 실제로 돌리는 사람들. 이 세 계급이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바로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예요. 제 역할에 충실한 것.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천재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이 나라는 사실 우리 영혼과 똑같아. 인간 마음도 세 조각이거든요. 머리, 이성,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 가슴, 기계, 용기와 자존심. 뼈, 욕망,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마음. 이성이 제대로 통치하고, 기계가 이성을 도우며, 욕망이 순순히 따를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욕망이 폭주하면, 영혼이 병들고, 인생이 엉망이 되죠. 국가와 개인을 나란히 비교하는 이 아이디어, 플라톤의 머릿속이 정말 예술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 통치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철학자. 철학자?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철학자는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본질, 이데아를 꿰뚫죠. 그래서 유명한 그 말, 철학자들이 왕이 되지 않거나 지금 왕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국가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자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체육으로 마음과 몸을 균형 있게 다듬고 나중엔 수학과 천문학으로 사고력을 날카롭게 벼리고 마지막엔 변증법이라는 깊이 있는 토론 수련으로 영혼을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교육의 진짜 목적은 영혼을 돌리는 것이에요.
눈을 돌려 더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깊은 동굴에 꽁꽁 묶여 앉아 있어요. 벽만 바라보고 뒤에서 불빛이 비치며 물건 그림자가 춤을 춥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믿죠. 그런데 한 사람이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눈이 부셔 고통스럽지만 점점 진짜 나무, 진짜 하늘, 진짜 태양을 봅니다. 그가 동굴로 돌아와 야, 진짜 세상이 저기 있어 외치면 친구들은 미쳤네 하며 그를 죽이려 해요. 웃기면서도 섬뜩하죠?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 동굴 속에 살고 있어요. TV, SNS, 돈, 권력. 그림자만 쫓으며 이게 현실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철학자는 동굴을 탈출해 진짜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 진짜 세계의 핵심이 이데아예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완벽한 원형. 아름다운 꽃도 정의로운 행동도 모두 선의 이데아라는 최고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죠. 플라톤은 선을 태양에 비유했어요. 태양이 세상을 비추듯 선의 이데아가 모든 진리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상 국가는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가능은 한데 엄청 어렵다. 대부분은 철학자를 이해 못하고 권력자들은 철학자를 제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라도 먼저 만들어 실험해보자고 제안하죠. 이 다음의 내용에서는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나라와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상 국가가 무너지면 명예를 숭배하는 나라가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다시 자유를 외치다 혼란에 빠진 민주국가가 되며 다시 최악의 독재 국가로 변하며 점점 타락해요. 영혼도 마찬가지. 욕망에 휘둘리다 보면 점점 불행해지고 독재자 같은 영혼은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며 산다는 거예요. 결국 플라톤이 이끌어내는 결론은 명쾌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외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훨씬 더 행복하다. 마지막 10권에서는 예술과 시를 살짝 비판해요. 감정을 너무 자극하면 욕망이 날뛰니까 이상 국가에선 철학에 맞지 않는 시는 좀 제한하자. 오늘날 우리 눈엔 좀 엄격해 보이지만 당시 예술이 정치와 도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국가로는 에르의 신화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용감한 전사 에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들려주는 이야기. 죽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심판받고 다음 삶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얻어요. 많은 영혼이 부와 권력을 덥석 집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만 지혜로운 영혼은 정의로운 삶을 조용히 선택하죠. 이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영혼은 불멸이고 우리는 영원한 책임을 진다. 지금 이 순간 정의롭게 사는 선택이 다음 생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로는 단순한 정치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까? 진짜 지식은 무엇일까?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24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물어오는 가장 따뜻하고 날카로운 철학적 안내서예요. 플라톤은 말했죠. 정의는 외부의 강제나 법률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다. 즉, 세계급인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때 나라가 정의롭듯이 이성, 기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영혼도 이성이 자신을 제대로 통치하고 기계가 그 이성을 도우며 욕망이 이를 순순히 따를 때 정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부의 조화에서 온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재판에서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독배를 마시면서도 친구들에게 나는 정의롭게 살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평온하게 대화하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통해 진짜 행복은 감옥밖에 아니라 영혼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정의는 착한 일에서 나중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잔인해도 내 안의 조화만 지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2400년 전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과 영감을 남겼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더 세련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